민호에게 이 양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평생을 가난과 싸워온 할머니가 밤새도록 거친 손으로 다려낸 눈물겨운 기도였다. 선우그룹 본사 로비에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 섰을 때 민우는 몇 번이고 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비록 소매 끝이 해지고 유행이 지난 디자인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할머니, 나 꼭 합격해서 돌아올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뎌줘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여윈 얼굴을 떠올리며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면접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단 15분. 그때였다. 어이쿠! 닭한 소리와 함께 민우의 발치로 구정물이 튀어올랐다. 로비 한복판에서 청소 수레를 밀던 한 할머니가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었다. 수레에 실려있던 청소용 버킷이 뒤집히면서 검푸른 물이 바닥을 적셨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걸음을 옮겼다. 값비싼 구두에 물이 튈까봐 멀찌감치 돌아가는 그들의 눈에는 넘어진 노인보다 자신의 품위가 더 중요해 보였다. 민우는 잠시 멈춰섰다. 시계는 무정하게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바닥에 주저앉아 신음하는 노인을 두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우는 주저없이 노인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젊은이, 옷이 다 젖어버렸네. 노인은 당황한 기색으로 민우의 양복 소매를 닦아내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짙은 얼룩은 원단 깊숙이 번져나갔다.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이자 오늘을 위해 준비한 단 한 벌뿐인 옷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다. 옷은 괜찮습니다. 그보다 어르신,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민우는 노인을 안전한 벤치까지 부축해 앉히고 흩어진 청소 도구들을 대신 정리했다. 노인은 미안함이 가득 담긴 눈으로 민우를 바라보며 재촉했다. 저기 젊은이, 나 때문에 면접 늦는 거 아니야? 어서 가봐요. 내가 정말 못할 짓을 했네. 민우는 땀을 닦으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사람이 넘어졌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옷이야 빨면 되지만 어르신 뼈라도 상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민우는 젖은 양복 상의를 대충 털어내고 면접장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면접장 문을 열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정적과 멸시 어린 시선이었다. 면접관석 정중앙에 앉은 김 부장은 코를 찌푸리며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한민우 지원자? 7분 늦었군요. 게다가 그 행색은 뭡니까? 선우그룹이 무슨 시장바닥인 줄 압니까?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사고가 좀 있어서. 사고? 핑계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룹은 실력만큼이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꾀죄죄한 옷차림으로 면접을 보겠다고 들어온 것 자체가 우리 회사를 모욕하는 겁니다. 김 부장은 민우가 제출한 서류 뭉치를 집어들더니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만지는 듯 손가락 끝으로 팔랑거렸다. 옆에 앉은 지원자 최정우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민우의 젖은 구두를 비웃고 있었다. 부장님, 이런 지원자는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기본조차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최정훈의 말에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민우의 이력서를 책상 밖으로 휙 던져버렸다. 종이들은 민우의 발등을 타고 내려가 로비에서 묻어온 구정물이 뚝뚝 떨어지는 바닥 위에 힘없이 떨어졌다. 주워서 나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줄 시간은 단 1초도 없습니다. 냄새나니까 빨리 꺼지란 말이야. 민우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모욕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이력서가 짓밟히고 있었다. 김 부장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다. 뭐해? 안 나가고? 경비라도 부를까?
니까짓 게 감히 어디라고 여기가? 민우는 바닥에 떨어진 젖어버린 이력서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종이를 꽉 쥐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분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면접실을 나서는 민우의 등 뒤로 김 부장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가난한 걸 훈장인 줄 알아. 저런 구질구질한 냄새가 어디 하루아침에 지워지나. 폐사를 나서는 민우의 머리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얼룩진 양복은 비에 젖어 더욱 무거워졌다. 그때 민우의 주머니 속에서 전화가 울렸다.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다. 여보세요? 네, 한민우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요? 민우의 눈동자가 힘없이 흔들렸다. 그 시각 선우그룹 최고층 회장실. 청소부 옷을 벗고 품격 있는 정장으로 갈아입은 강은혜 회장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조금 전 로비에서 자신의 어깨를 감싸주던 민우의 따뜻한 손길이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누군가 보고한 민우의 엉망이 된 이력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강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 아이 이름이 한민우라고 했나?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기계적인 소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조금 전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로비에서 꿈을 꾸던 민우에게 이곳은 차가운 현실의 밑바닥이었다. 한민우 보호자님, 벌써 일주일째 미납이에요. 오늘까지 일부라도 결제 안 되면 내일 오전 중으로 병실 비워주셔야 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원무과 직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악의는 없었지만 그 무심함이 민우의 가슴에 더 깊은 대못을 박았다. 민우는 비에 젖어 눅눅해진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만지작거렸다. 면접이 끝나면 당당히 첫 월급을 가불이라도 해서 내겠다고 다짐했건만 지금 그의 손에 남은 건 비참한 뿐이었다. 민우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각종 호스에 매달려 간신히 숨을 내뱉는 할머니의 여인 얼굴. 그 곁에는 민우가 벗어놓은 젖은 양복 상의가 의자에 걸쳐져 있었다. 문득 면접 전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할머니는 돋보기를 치켜쓰고 굽은 허리를 더 숙인 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이 남긴 유일한 유상인 양복. 할머니는 그 옷의 해진 소매 끝을 한 땀 한 땀 장인처럼 기워냈다. 민우야, 사람은 가난해도 옷은 정갈해야 한다. 이 양복은 네 아버지가 첫 월급 타서 제일 좋은 원단으로 맞춘 거야. 네 아버지가 지켜줄 거니까 내일 당당하게 다녀오너라. 할머니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손가락을 찔려가면서도 웃었다. 소매 안쪽에는 할머니만의 독특한 표식인 작은 십자 모양의 자주가 새겨져 있었다. 혹시라도 손자가 옷을 잃어버릴까봐. 아니, 이 옷이 너를 지켜주는 부적이라는 할머니만의 약속이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옷이 지금은 구정물과 빗물에 얼룩져 처참하게 구겨져 있었다. 마치 민우의 무너진 자존심처럼. 민우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비누를 묻혀 양복의 얼룩을 문질렀다. 제발, 제발 치워줘라. 그는 울먹이며 얼룩을 비벼댔다. 하지만 검은 물은 번져만 갈 뿐 좀처럼 깨끗해지지 않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선호그룹 로비에서 자신을 쓰레기 보듯 하던 김 부장의 눈빛, 그리고 구질구질한 냄새라며 비웃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세상은 정직한 사람의 손길보다 그 손에 들린 돈의 무게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할머니를 구하느라 젖어버린 이 옷이 정작 할머니를 죽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기분이었다. 그때 화장실 안으로 화려한 구두 소리가 들렸다. 면접장에서 마주쳤던 최정훈이었다. 그는 이곳 병원의 VIP 병동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온 듯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던 최정훈이 옆 사로에 서 있는 민우를 발견하고는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났다. 아, 깜짝이야. 여기서 또 보네? 그 냄새나는 양복 아직도 입고 있는 거야? 민우는 대꾸 없이 이력을 행궈냈다. 최정우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야, 한민우. 너 아까 로비에서 노인네 도와준 거 그거 다 계산 착오였던 거 알지? 나처럼 미리 정보 좀 입수해서 제대로 연기를 했어야지. 너처럼 무식하게 진짜로 도와주면 너만 손해라니까. 최정우는 수표 한 장을 세면대 위에 툭 던졌다. 이거 가지고 가서 양복이나 새로 사 입어. 아니지. 네 할머니 병원비에 보태려나? 선우그룹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너 같은 놈 때문에 물 흐려지는 거 짜증나니까. 수표는 세면대의 물기 때문에 금세 젖어들었다. 민우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최정훈이 비웃으며 나가려는 찰나 민우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가져가. 민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다. 뭐? 이 더러운 돈 가져가라고. 네가 말하는 그 구질구질한 냄새보다 네 입에서 나오는 그 오물 같은 냄새가 훨씬 더 역겨우니까. 민우는 젖은 수표를 집어 최정훈의 가슴팍에 거칠게 붙여버렸다. 최정훈은 당황하며 얼굴이 붉어졌다. 이게 미쳤나? 야, 너 지금 네 처지가 어떤지 몰라? 당장 내일이면 네 할머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며. 상관없어. 적어도 나는 사람으로 살 거야. 너처럼 괴물은 안 돼. 민우는 젖은 양복 상의를 어깨에 걸치고 화장실에 나왔다. 등 뒤에서 최정훈의 욕설이 터져나왔지만 민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병실로 돌아온 민우는 할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았다. 돈은 없었다.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가 기워준 이 양복 소매의 십자자수만큼은 지켜내고 싶었다. 그것이 민우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밤은 깊어갔고 중환자실의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고요를 깨고 있었다. 그때 중환자실 입구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민우의 이름을 확인하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한민우 씨 드십니까? 선우그룹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모시고 오라는 명령이십니다. 민우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그 차가운 빌딩의 주인이 왜 자신을 찾는단 말인가? 민우는 의자에 걸쳐진 아직 다 마르지 않은 아버지의 양복을 다시 집어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소매 끝에 작은 십자자주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선우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무거울 정도로 정적에 잠겨 있었다. 화려한 금색 명패와 고가의 도자기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강은혜 회장은 방금 전 비서가 올린 CCTV 영상을 말없이 돌려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두 가지의 선행이 담겨 있었다. 첫 번째 영상. 로비 한복판에서 넘어진 강 회장에게 달려온 민우. 그는 자신의 양복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을 부축했다. 그의 눈빛엔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고 노인의 손을 잡은 그의 손길은 투박하지만 따뜻했다. 두 번째 영상. 다른 구역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청소부 노인을 화려하게 도와주는 최정훈. 그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몸을 움직였다. 카메라 각도를 의식하듯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고 그의 미소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처럼 매끄러웠다. 비서실장.
강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네, 회장님. 최정훈 지원자가 도와준 저 노인. 우리 쪽에서 고용한 사람인가? 기사실장은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최 지원자의 아버지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연출을 위해 배치한 아르바이트생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자신의 아버지를 이용해 가짜 무대를 만들고 그 위에서 광대짓을 했다는 거군. 선우의 정신을 연기로 때우려 들다니.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김 부장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강 회장의 속내도 모른 채 최정훈의 이력서를 제일 위에 올려놓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회장님, 이번 공채에서 정말 보석 같은 인재를 찾았습니다. 최정훈이라는 친구인데 실력은 물론이고 인성까지 완벽합니다. 아까 로비에서 노인을 돕는 모습이 전 사원들에게 귀감이 되어 벌써 사내 게시판이 뜨겁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훑어보는 척하며 물었다. 그런가? 그럼 혹시 한민우라는 지원자는 어떻게 되었나? 김 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불쾌하다는 듯 코방귀를 꼈다. 아, 그 친구 말입니까? 회장님, 그런 부름은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면접 시간에 늦은 건 물론이고 어디 시장 바닥에서 싸움이라도 하고 왔는지 온통 구정물 범벅인 양복을 입고 나타났더군요.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친구라 제가 단호하게 쫓아냈습니다. 단호하게? 네. 우리 선우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인간들은 아예 뿌리부터 뽑아야죠. 제가 아주 따끔하게 훈계해서 보냈으니 걱정 마십시오. 김 부장은 자신이 대단한 공이라도 세운 양 어깨를 으쓱였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부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연못처럼 속을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분노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김 부장, 자네는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하나? 그가 입은 옷의 깨끗함인가? 아니면 그 옷에 밴 향기인가? 당연히 겉모습이 곧 그 사람의 성의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냄새를 풍기며 면접장에 오는 건 회사를 무시하는 처사죠. 강 회장은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모니터를 돌려 김 부장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엔 강 회장이 청소부 차림으로 민우의 부축을 받는 장면이 정지 화면으로 떠 있었다. 김 부장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건 자네가 냄새난다며 쫓아낸 그 청년이 지키려 했던 게 바로 나였다네. 그리고 자네가 보석이라 칭송한 최정은이 도운 노인은 돈에 팔려온 연기자였고 회장실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듯했다. 김 부장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저는 단지 회사의 규율을 위해. 입 다물게.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멀리 병원 건물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민우가 잡아주었던 그 투박한 손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30년 전 베엔타우 차가운 바닥에서 죽어가던 자신에게 밥 한 그릇을 내밀어 주던 그 여인의 손길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비서실장, 최정훈과 김 부장은 일단 내버려둬. 쥐새끼들이 어디까지 구멍을 파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지. 강 회장의 목소리에 서슬퍼런 살기가 담겼다. 그리고 한민호, 그 아이에 대해 더 알아봐. 그 아이의 양복 소매에 있던 그 십자 자수. 내가 아는 사람의 솜씨가 맞는지 확인해야겠어. 강 회장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30년의 세월을 돌아 비로소 닿게 된 인연의 실타래. 가면을 쓴 자들이 축제를 벌이는 동안 어둠 속에서 진실의 칼날이 서서히 갈리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인력시장 근처의 간이식당.
먼지와 땀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민우는 굳은 밥 한 공기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물류 창고에서 무거운 상자를 나르느라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손에 쥔 몇만 원의 일당을 생각하면 통증조차 사치였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흙먼지가 묻은 얼굴을 닦아냈다. 할머니가 직접 수놓아준 작은 꽃무늬가 있는 손수건이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땀도 닦고 밥도 든든히 챙겨 먹어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자 민우는 억지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모래알을 씹는 듯 껄끄러웠지만 꾸역꾸역 삼켰다. 살아야 했다. 자신이 쓰러지면 병실에 누워있는 할머니는 정말로 갈 곳이 없었다. 그때 식당 앞에 세련된 검은색 SUV 한 대가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세련된 수트 차림의 청년들이 내렸다. 선우그룹의 공채 예비 합격자 모임이라도 가졌는지 그들의 얼굴엔 거만함과 슬기운이 가득했다. 그 중심에는 최정훈이 있었다. 야, 여기 봐. 이 냄새 나는 데서 누가 밥을 먹나 했더니 우리 인성천재 한민호 아니야? 최정훈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며 코를 막았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낄낄거리며 민우를 둘러쌌다. 민우는 대꾸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는 데만 집중했다. 야, 대단하다 진짜. 오전에 그 수모를 당하고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나 같으면 쪽팔려서 한강 갔을 텐데. 최정우는 민우의 식탁 옆에 놓인 손수건을 발견하고는 손가락 끝으로 집어 올렸다. 이건 또 뭐야? 할머니가 쓰던 건가? 냄새 한번 지독하네. 최정우는 손수건을 바닥에 툭 던대지더니 반짝이는 구두 발로 무참히 짓밟았다. 민우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고, 치워. 민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한 압력이 실려 있었다. 최정우는 오히려 더 자극받은 듯 손수건을 구두 밑으로 비벼대며 웃었다. 싫은데? 어쩔 건데? 한 대 치기라도 하게? 야, 너 선우그룹은커녕 이제 이 바닥에서 발도 못 붙여.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어? 민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먹을 꽉 쥔 그의 팔 근육이 떨리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저 비겁한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민우는 참고 또 참았다. 지금 사고를 치면 할머니의 수술비는 영영 구할 수 없게 된다. 민우는 깊은 숨을 내뱉으며 무릎을 굽히고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최정훈의 구두 밑에 깔린 손수건을 조용히 잡아당겼다. 비켜줘. 내 할머니 손때 묻은 물건이야. 최정훈은 민우의 비굴해 보이는 모습에 승리감에 도취했다. 그래, 그렇게 기어야지. 거지 새끼면 거지답게. 최정훈 일행이 비웃음을 남기며 식당을 떠난 뒤 민우는 흙투성이가 된 손수건을 손바닥으로 털어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더럽혀진 손수건을 가슴 포켓에 소중히 갈무리했다. 그 장면을 식당 밖 골목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안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강은혜 회장이었다. 강 회장은 민우가 수모를 견디며 손수건을 챙기는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다. 저 아이의 눈, 기억나나? 비서실장. 네, 회장님. 예전 한 선생님의 눈빛과 아주 닮았습니다. 어떤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단단한 눈빛 말입니다. 강 회장은 창유리에 손을 얹었다. 최정우는 사람의 머리를 짓밟으려 하지만 저 아이는 짓밟힌 것을 일으켜 세우려 하는군. 무엇이 진짜 선우의 정신인지 곧 알게 되겠지. 강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다. 민우의 이력서가 아닌 민우의 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조사 보고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 아이의 아버지가 사고로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이 그 양복이라고 했지? 그렇습니다. 평소에 아끼던 옷인데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할머니께서 10년 넘게 보관해 오신 것이라고 합니다. 강 회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가난은 죄가 아니었지만 세상은 가난을 가장 큰 범죄인 양 취급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젖은 민우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기다려라, 민우야. 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자존심, 그리고 네 할머니의 30년 세월, 내가 다 돌려주마. 민우가 식당에서 나와 다시 밤의 거리로 사라지는 동안 강 회장의 차는 조용히 시동을 걸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내일 아침 선우그룹에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이다. 밤은 깊었지만 선우그룹 본사 33층 회장 집무실의 불은 꺼질 줄 몰랐다. 강은혜 회장은 책상 위에 펼쳐진 낡은 사진 한 장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30년 전 부산항의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찍힌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강 회장과 한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그 밥 한 그릇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선우도 나도 없었겠지.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30년 전 가문의 후계 다툼에서 밀려나 맨몸으로 쫓겨났던 그녀는 며칠을 굶주린 채 부두가에 쓰러져 있었다. 그때 그녀를 발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밥상을 내어준 사람이 바로 민우의 할머니 한옥순 여사였다. 당시 옥순 여사는 부두 노동자들에게 밥을 해주는 가난한 식당 아줌마였다.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 처지였지만 굶주린 강 회장을 위해 가장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낡은 담요를 덮어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강 회장은 비서실장이 가져온 민우의 양복 소매 사진을 다시 한번 확대했다. 얼룩진 원단 끝에 수줍게 놓인 작은 십자 모양의 자수. 그것은 옥순 여사가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새겨주던 그녀만의 진표였다. 회장님, 조사 결과 한민호 씨의 아버지는 10년 전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양복은 아들이 언젠가 장성하면 입히겠다고 옥순 여사께서 30년 넘게 간직해온 옷입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강 회장은 가슴이 저려왔다. 민우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모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옷에는 한 가족의 30년 세월과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최정훈,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나?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김 부장과 최정훈의 아버지가 유착관계에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최정훈을 수석 합격자로 만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한민호 씨를 일부러 탈락시킨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슬픔이 아닌 서슬퍼런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에게 선우의 자리는 없다. 김 부장이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만들어. 그녀는 창밖의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다. 30년 전 옥순 여사가 자신에게 내밀었던 그 따뜻한 밥 공기의 온기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이제는 자신이 그 온기를 돌려줄 차례였다. 비서실장, 그 양복 당장 가져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장인을 불러서라도 단 한 올의 실밥도 상하지 않게 완벽하게 복원해놔. 그리고 민우에게 전해.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나직하지만 힘있게 덧붙였다. 내일 오전 선우그룹 역사상 가장 특별한 최종 면접이 열릴 거라고. 한편 어두운 병실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잠든 민우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선우그룹 비서실에서 온 짧은 문자 한 통이었다. 한민우 지원자님,
내일 오전 10시 회장실로 제 면접을 위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진짜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민우는 잠결에 문자를 확인하고 눈을 의심했다. 기적 같은 연락에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다. 할머니, 나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왔어. 이번엔 절대 포기 안 해.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일은 부끄럽지 않게 증명하고 올게. 어둠뿐이었던 민우의 세계에 30년을 돌아온 거대한 운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제 면접 소식이 전해지자 선우그룹 인사팀은 발칵 뒤집혔다. 특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점수를 조작했던 김 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집무실을 사성했다. 어떻게 된 거야? 회장님이 직접 제 면접을 지시하시다니. 설마 그 구질구질한 놈 때문은 아니겠지? 김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최정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정훈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훈아, 일이 꼬였다. 회장님이 뭔가 눈치를 채신 것 같아. 당장 한민우 그놈에 관한 모든 기록을 삭제해. 면접 로그부터 CCTV 영상까지 전부. 김 부장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증거인멸에 나섰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미 강 회장의 지시로 모든 데이터는 별도의 서버에 복제되어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구멍을 파듯 김 부장은 자신의 목을 조이는 줄도 모른 채 악행을 이어갔다. 같은 시각 민우는 다시 한번 절망의 문턱에 서 있었다. 보호자님, 더는 유예가 안 됩니다. 오늘 자정까지 미납금 500만 원 입금 안 되면 할머니 비급여 장비 다 뺍니다. 다른 환자분들도 기다리고 계셔서 어쩔 수가 없어요. 간호사의 차가운 통보는 민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500만 원. 인력시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에게는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거금이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걸린 아버지의 양복을 내려다보았다. 비에 젖고 얼룩진, 하지만 할머니의 정성이 깃든 유일한 유산. 민우는 양복을 소중히 감싸 안고 병원 근처의 오래된 고급 중고 의류 매장을 찾아갔다. 이곳은 부유층의 관리인들이 귀한 물건을 처분하러 자주 들르는 곳이었다. 이 양복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민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매장 주인은 돋보기를 치켜쓰고 양복을 살폈다. 원단은 아주 최고급이구먼. 요즘은 구하기도 힘든 영국 제울이야. 디자인은 촌스럽지만 잠깐, 이 소매 안쪽에 이 자수. 이건 보통 솜씨가 아닌데? 주인이 놀란 눈으로 자수를 살피는 사이 매장 구석에서 조용히 물건을 고르던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는 강 회장의 집안일을 수십 년간 돌봐온 수석 관리인이었다. 그녀는 민우의 양복 소매에 새겨진 십자 자수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봐 청년, 이 옷 나한테 팔 생각 없나? 내가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주겠네. 1,000만 원. 할머니의 병원비를 해결하고도 남을 돈이었다. 민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돈을 받으면 할머니를 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옷을 팔면 아버지를 팔고 할머니의 30년 정성을 파는 것과 다름없었다. 주위의 시선이 민우에게 쏠렸다. 매장 주인도 입을 벌린 채 민우의 대답을 기다렸다. 민우는 양복 소매의 십자사수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다. 할머니의 거친 속마디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못 팔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아니 청년, 돈이 급해서 온 거 아니야? 1,000만 원이면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돈일 텐데. 매장 주인의 최근에도 민우는 양복을 품에 꼭 껴안았다. 이 옷은 제 아버지의 목숨이고 제 할머니의 인생입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도 제가 이 옷을 팔아 당신을 살리는 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매장을 뛰쳐나왔다.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가슴 속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는 깨달았다. 자존심을 버리고 얻은 생명은 할머니에게도 자신에게도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매장에 남겨진 추석 관리인은 민우의 뒷모습을 보며 즉시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그 아이가 방금 제 제안을 거절하고 나갔습니다. 1,000만 원을 준다는데도 그 양복이 할머니의 인생이라며 울면서 나갔습니다. 전화를 받는 강혜정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녀의 눈에 참았던 눈물이 고였다. 그래, 역시 그 사람의 손자답구나. 비어있는 그 아이의 통장에 병원비 전액을 입금해. 하지만 내 이름이 아니라 익명의 기부자로 처리해라. 저 아이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지 않게. 민우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절망적인 마음으로 핸드폰을 확인했다. 그때 은행에서 알림 문자가 도착했다. 입금 1,000만 원. 발신 선우재단 익명기부. 민우는 눈을 의심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는 양복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아버지가 그리고 할머니의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만 같았다. 이제 민우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내일 오전 10시 당당하게 선우그룹의 문을 여는 것이었다. 선우그룹의 아침은 여느 때보다 분주했다. 하지만 그 활기 아래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공채 합격자들 사이에서 최정우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야, 오늘 회장님이 직접 신입사원들 격려하신대. 내가 로비에서 점수 딴 게 확실히 먹힌 거지? 최정훈의 말에 주변 동기들이 아부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로비 회전문을 지나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다. 한민우였다. 그는 여전히 그 얼룩진 양복을 입고 있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깨끗해지긴 했지만 구정물이 남긴 흔적은 훈장처럼 그의 가슴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비웃음과 경멸, 그리고 황당함이 섞인 시선들이었다. 와, 대단하다. 저 새끼 저거 진짜 제정신이야? 회장님이 부르셨다고 진짜 저꼴로 나타났어? 최정훈이 민우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민우의 가슴에 남은 얼룩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야, 한민우. 너 착각하나 본데. 회장님이 부르신 건 널 합격시키려는 게 아니야. 너 같은 놈이 감히 우리 회사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해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려는 거라고. 분수를 좀 알아야지. 그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김 부장이 씩씩거리며 달려왔다. 그는 민우를 보자마자 앞뒤 재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이 미친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또 나타나? 보안팀, 당장 이 인간 끌어내! 감히 회장실 재면접 문자를 조작해서 침입을 해? 김 부장은 민우가 받은 문자가 조작된 것이라며 몰아붙였다. 그는 어떻게든 민우가 회장실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막아야 했다. 경비원들이 민우의 팔을 붙잡으려던 찰나 로비에 울려 퍼지는 묵직한 구두 소리가 모든 동작을 멈추게 했다. 그 손 놓으시죠. 강회장의 수석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김 부장을 쏘아보았다. 회장님께서 직접 초대하신 귀빈입니다. 김 부장님, 지금 선우의 손님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김 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라 이 친구 복장이 너무 불량해서 회장님께 결례가 될까봐 제가. 비서실장은 대꾸도 하지 않고 민우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한민우 지원자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회장실로 모시겠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최정훈의 입은 다물어질 줄 몰랐고 김 부장의 다리는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민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비서실장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회장실 옆 작은 대기실로 안내받은 민우 앞에 커다란 전신 거울과 하얀 천으로 덮인 옷걸이가 놓여 있었다. 비서실장이 천을 걷어내자 민우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곳에는 민우의 옷이 있었다. 아니, 어제까지 민우가 입었던 그 낡은 양복이 아니었다. 구정물 얼룩은 온데간데 없고 해진 소매 끝은 한 올의 실밥도 없이 완벽하게 복원되어 있었다. 30년 전 아버지가 맞췄을 때보다 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광택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매 끝에 그 작은 십자 자수가 이전보다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이 밤을 새워 복원한 옷입니다. 회장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보물은 낡았다고 해서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을 만져보았다. 옷감에서 할머니의 정취와 아버지의 듬직한 체온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낡은 옷을 벗고 복원된 양복을 입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초라한 취준생이 없었다. 30년의 세월을 이겨낸 기품과 그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가시죠. 이제 지원자님의 시간입니다. 비서실장이 육중한 회장실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강 회장이 김 부장과 최정훈을 앞에 세워둔 채 차갑게 앉아 있었다. 민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김 부장과 최정훈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방금 전까지 거짓 취급을 받던 남자가 선우그룹의 그 어떤 고위직보다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민우는 강 회장을 향해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한민우 지원자, 면접 준비는 되었습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가 회장실 안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회장실 안은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강은혜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세 사람의 서류를 번갈아 보더니 먼저 최정훈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최정훈 지원자, 자네는 우리 선우그룹의 인재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최정훈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미 김 부장과 수없이 연습한 완벽한 답변이었다. 네, 회장님. 선우의 정신은 최고를 향한 열정과 철저한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완벽함을 갖춘 인재가 되기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강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민우를 보았다. 한민우 지원자,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구정물 범벅인 양복을 입고 나타나 면접장에 늦기까지 했던 자네가 과연 선우의 완벽함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김 부장은 쾌재를 부르며 옆에서 거들었다. 들었지, 한민우. 회장님께서도 네 무책임함을 지적하시잖아.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하고. 제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의 차분한 목소리가 김 부장의 말을 끊었다. 민우는 강 회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기업의 주인은 회장이지만 기업의 뿌리는 사람이라고요. 완벽함이란 단순히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실수를 기꺼이 닦아줄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날 늦었던 이유는 한 노인의 무너진 일상을 세워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옷은 더러워졌을지언정 제 마음속의 선우는 더 깨끗해졌다고 확신했습니다. 강혜정의 입가에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다. 그녀는 갑자기 리모컨을 눌러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는 로비의 CCTV 영상이 아닌 음성이 담긴 녹취록과 문자 내역들이 떠올랐다.
김 부장이 최정훈의 아버지와 주고받은 검은 뒷거래의 증거들이었다. 이게 왜? 김 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을 넘어 창백해졌다. 김 부장, 자네가 말한 철저한 관리라는 게 고작 뒷돈을 받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이었나? 그리고 최정훈 군, 자네가 연출한 그 선행의 대가가 얼마였다고 했지? 노인에게 준 아르바이트 비용 10만 원이었나?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방 안의 사람들을 압도했다. 회장님, 그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김 부장이 바닥에 엎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최정은 역시 다리가 풀린 채 뒷걸음질 쳤다. 강 회장은 그들을 무시한 채 민우를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녀는 민우의 복원된 양복 소매를 부드럽게 매만졌다. 민우야, 네 양복 소매에 있는 이 십자 자수를 보며 나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나에게 밥 한 공기를 내어주며 옷은 가난해도 마음은 가난하지 말라고 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네 할머니였지. 민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할머니를 아십니까? 알다마다 내 목숨의 은인이시다. 내가 30년 동안 이 옷차림으로 세상을 헤맸던 건 지위와 돈에 가려진 진짜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오늘 나는 비로소 그 사람을 찾았구나. 강 회장은 김 부장과 최정훈을 향해 차갑게 명령했다. 김 실장, 당장 보안팀 불러서 이 두 사람 끌어내. 그리고 경찰에 고발해. 선우의 명예를 더럽힌 대가가 무엇인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경비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김 부장의 비명과 최정훈의 흐느낌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비로소 정적이 찾아온 회장실. 강 회장은 민우의 손을 꼭 잡았다. 민우야, 네 아버지가 남긴 이 양복은 오늘로써 완벽하게 복원되었다. 이제 네가 이 옷을 입고 선우의 미래를 다시 그려보지 않겠니? 이건 음해를 갚는 것이 아니다. 네가 가진 그 단단한 진심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다. 민우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복원된 양복 위로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그 어떤 얼룩도 남기지 않았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날 오후 선우그룹 사내 게시판에는 전무후무한 공고가 올라왔다. 김 부장의 해임과 최정훈의 합격 취소, 그리고 한민우 지원자의 수석 합격 소식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할머니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이었다. 민우는 복원된 양복을 입은 채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문을 열자 창가에 스며드는 따스한 오후 햇살 아래 할머니가 눈을 뜨고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민우가 입은 양복을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민우야, 양복이 참 잘 어울리는구나. 네 아버지 모습이 보여.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얼굴에 갖다 대며 울먹였다. 할머니, 나 합격했어. 그리고 할머니가 30년 전에 도와주셨던 그분도 만났어. 할머니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어. 멀리 병실 문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 회장은 소리 없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30년 전에 밥 한 그릇이 한 청년의 인생을 바꾸고 한 기업의 정신을 세웠으며 비로소 세 사람의 상처를 치유했다. 세상은 가끔 춥고 냉혹하지만 진심이라는 이름의 양복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따뜻한 봄이 찾아온다는 것을 민우의 환한 미소가 증명하고 있었다.